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건축물들은 다 이 정도 수준에서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로 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너무 많이 뺏기고, 이거는 마이 할아버지가 와도 뭐 누가 오든지 간에 이런 시스템에서 기부 체납으로 만들어지는 미술관이라면 불가항력적이라고 저는 봐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 그동안 밀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시카고 일리노이 테크놀로지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미국 시카고나 뉴욕의 건축물들을 혹은 유럽에 보면 많은 건물들이 건물 사이에 틈이 없이 딱 붙어서 나란히 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지의 활용을 최대로 하는 동시에 과거 기술이 부족했을 때 건물끼리 딱 붙여 지어짐으로써 안전성을 높이는 이유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건물 간, 정확히는 대지 경계 간 이격거리를 두는지 궁금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채광이나 통풍 때문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건물 이격거리가 없이 딱 붙어있는 것이 외관상 깔끔해 보이고 오히려 버려지는 짜투리 대지가 없어져 실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축가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공간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도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봐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한 50cm를 띄어서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에 60% 건물을 지으면 마당이 40%인 40평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거의 짜투리 공간으로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왜냐면 대지 경계선에서 50cm면은 그게 제일 긴 쪽이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 몇십 평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손해예요, 사실은. 근데 왜 이런 법이 생겼느냐? 그 뿌리를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건축들은 주로 뭐로 지어져 있어요? 목조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면은 옆으로 옮겨 타는 거예요. 내가 불이 났을 때 옆집으로 불이 옮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간격을 1m씩을 띄워둔 겁니다. 그 소방의 이유가 가장 커요. 그렇게 또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필지가 정방형에 가깝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정방형으로 많이 지어져 있냐면은 그게 농사꾼의 마인드와 장사꾼의 마인드가 달라서 그래요. 자, 장사꾼의 마인드는 어떠냐면요, 내가 어떻게든 사람들이 다니는 이 도로면에 가게 입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게 입구를 반짝반짝 해가지고 폭을 좁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m의 길이의 거리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만약에 10개의 가게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10m 폭으로 들어가죠. 근데 20명이 가게를 내고 싶어요. 그럼 5m 간격으로 필지를 쪼개서 뒤로 길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가게가 20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사꾼이 많은 도시일수록 앞에 도로하고 접한 부분은 좁고요, 뒤로 긴 평면이 나옵니다. 그런 필지 구조가. 대표적인 게 암스테르담, 또 뉴욕, 교토 이런 데가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보통 가게가 1층에 있고 뒤에는 작업장으로 쓰고 2층 같은 데 주거로 쓰고 이런 식으로 돼서 좁고 길게 나오는데요. 근데 농사꾼의 마인드로 보면은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생각하면은 제일 좋은 집은, 좋은 땅은 뭐냐? 반듯한 정방형의 땅이고 햇빛만 잘 들면 돼. 그러니까 가게 입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만들어서 정방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을 개발할 때 신도시처럼 된 거지 않습니까, 강남이? 근데 강남을 개발할 때 필지도 정사각형으로 잘랐어요. 그때 직사각형으로 좁고 길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불이 옮겨 타는. 그럼 서양은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서양은 없죠. 왜냐하면 벽돌이나 돌로 건물을 지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이유는 강수량이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비가 많이 오니까 7월 달에 장마철에 비가 오면 집안이 약해져서 돌이나 벽돌 같은 무거운 재료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예외적인 사항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목구조로 되어 있는데도 옆에 합벽을 해서 붙어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지가 있었겠죠. 그게 불이 옮겨 타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장사를 하는 게 중요한 건지, 그 사회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합벽이 되어 있고 좁고 긴 필지로 되는 데가 딱 한 가지 예외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명동입니다. 명동에 가면은 필지가 좁고 길게 돼 있고 합벽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일제 강점기 때 재건축 재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시계획을 다시 하면서 일본의 교토나 이런 데에 있는 것 같은 좁고 긴 필지를 만든 거죠, 거기다가. 다음 질문은 인천 F1 개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호텔 얘기를 했는데, 호텔 얘기하려고 잠깐 그냥 사례로 들었던 거가 영암 F1이었는데 영암 F1 댓글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영암보다는 인천이 훨씬 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영종도 이런 데 많은 호텔들도 있고 주변에 송도도 있고 뭐 인천도 있고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시의 제반 시설들이 훨씬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천 같은 데서 F1 하면은 사실은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그 인천 말고도 그 댓글에도 써져 있지만 제주도도 되게 좋은 사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워낙에 좋은 호텔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곳이고 뮤지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영종도에서 그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곧장 올 수 있으니까 제일 가깝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기에 제일 접근성이 좋은 데니까 그리고 뭐 시끄럽게 되더라도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인천 F1은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은 대전 얘기하면서 나왔던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제가 대전의 소재동에다가 여러 연구기관들의 새틀라이트 연구소를 넣고 캠퍼스 일부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뭔가 융합적인 걸 만들자 그랬더니 댓글 주신 분이 세종시에 대학 연구단지 모여 만들었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소재동을 썼던 이유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대전역 바로 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곳의 공간 구조가 특별하기 때문인 거예요. 작은 단층 구조의 집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앞에 마당이 많고 그리고 골목길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골목길은 자동차가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우연한 만남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세종시에 대학 연구단지를 모아놨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역시 큰 빌딩들 모아놨던지 한 큰 빌딩에 때려 넣었던지 뭐가 됐든지 뭐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버드 캠퍼스 같은 경우가 그게 잘 돼 있죠. 건물들이 단과대학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다 마당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하버드 야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서 그곳에 모여서 융합이 일어나는 다른 단과대학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소재동의 그런 특별한 공간 구조, 다른 데는 없는 구조잖아요. 대전 어디에도 없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되게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한 익선동 비슷한 단층 구조로 되는 복잡한 골목길이 있는데 바로 옆에 개천도 있어요. 되게 독특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공간 구조에 그 프로그램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사람들을 어디 저기 뭐 어딥니까 공장형 아파트형 뭐 이런 지식산업센터에다 넣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재동의 하드웨어에 대덕 연구단지의 소프트웨어가 합쳐졌을 때 그때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재수학원의 공간 배치가 학생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나요? 이것도 엄청 길게 쓰셔가지고 쭉 읽어드릴게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두 곳의 재수학원을 다녔었는데 한 곳은 뻥 뚫린 공간들이 많았고 중앙에 거실처럼 뻥 뚫린 곳에 오픈된 공부 공간이 있었고 그곳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처럼 여러 개의 강의실이 존재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뻥 뚫린 쉼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학원 학생들은 쉼터나 오픈된 공간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또 다른 학원은 복도식 공간이었는데 전자와 달리 좁고 기다란 복도를 중심으로 강의실들이 가지처럼 옆에 달려 있었어요. 학생들의 친목을 유도하는 구심점 공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자처럼 위층에 쉼터가 있기는 했는데 남녀가 따로 나뉘어져 있었고 쉼터 이용 시간의 규제가 다소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학원은 전자와 달리 학생들이 서로 친한 경우가 드물었고 대부분 개인 플레이였어요. 학원의 공간 차이가 학생들의 친목질, 공부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 후자 학원이 규제가 더 빡센 것도 있지만 그 학원의 공간도 분명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일단 친목의 자리를 마련한 구심점 공간이 없었고 여러 규제들이 그나마 존재하는 쉼터의 구심점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낮춥니다. 이분은 정말 찐 왓슨이십니다. 거의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그거보다 운영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공간이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셜록 홈즈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가 하드웨어 공간 구조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대한 계속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그 관찰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공간의 차이가 결국엔 그런 분위기의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그 JYP 사옥 같은 경우에도 항상 마주보는 밥상머리 사옥이라고 해서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퍼블릭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은 가장 좋은 공간에다 마련을 하고 뭐 경치도 제일 좋고 햇빛도 잘 드는 곳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첫 번째 학원에서는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학원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공간밖에 없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원이라고 했을 때 공동체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복도하고 교실밖에 없잖아요. 교실에서는 칠판만 보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공간과 서로를 쳐다볼 수 있는 딱 그 중심의 보이드 공간이라든지 꼭대기층의 휴게 공간 같은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그게 도시로 치면은 사실은 광장 같은 경우인 거죠. 광장이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큰 성당이 있고 그 앞에 광장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있는 데와 아닌 데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현대 도시에서 과거의 광장이라면은 이제 그리스 사회 이후에는 원형 극장이 될 수도 있고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경기장이 될 수도 있고 야구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상상하게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공간.
그런 게 있는 사회와 그게 없는 사회는 큰 차이가 난다. 뭐 개인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좁은 공간에 있을 때 집중력이 높아지고 높은 공간이 있을 때 창의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학원 같은 경우는 쭉 뚫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천장고가 높은 공간. 근데 그런 때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머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오히려 암기 과목 같은 거에는 더 방해될 수는 있겠죠. 집중력은 좁은 공간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칸막이가 쳐 있고 집중 조명이 되어 있는 독서실 같은 데서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죠. 고시공부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 두 학원은 공간 구조 자체가 타겟으로 삼는 과목도 다르지 않을까.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 미술관 실제 가보니 마무리가 너무 형편없어요. 마이어옹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요? 이거는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같은 강릉에 있는 그 시마크 호텔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완성도가 되게 높죠. 제가 거기서 일을 할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되게 유명한 그룹의 회장님이 직접 비서를 대동해서 오셨어요. 미술관을 짓고 싶다.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됐으면 했죠. 왜냐하면 되면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제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회사 돈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상을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한국의 시공 상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해외에다 건물을 지을 때에는 독일하고 일본에만 지었어요. 뭐 리차드 마이어가 워낙에 독일계 유대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일본은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부자 나라고 시공의 정밀성은 뭐 믿을 만한 미국보다 더 정밀하게 하는 데니까 두 나라 다. 그런 데다가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됐고 더 그러고 나서 현대중공업에서 정봉구 회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리차드 마이어를 모시고 싶어 했고, 실제로도 보면은 거의 뉴욕에 지어진 것만큼의 똑같은 퀄리티로 완성이 됐거든요. 시마크 호텔은. 그러니까 진짜 예산도 충분히 들어갔고, 물론 실시 설계를 허가를 받거나 하는 거는 국내 업체를 썼겠지만은 거기에 감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리차드 마이어 사무실에서 관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소론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공공 프로젝트에, 특히 기부 찬합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러면 기부 찬합으로 주는 이 미술관 같은 경우에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기부 찬합하는 건데 최소한으로 돈을 쓰고 싶겠죠. 그러면은 리차드 마이어라는 설계사무소 이름은 빌려서 계획 설계는 하지만은 우리나라 또 이상한 법이 하나 있잖아요. 감리를 설계자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다가 공공 프로젝트를 하면은 제가 감리를 못해요. 최근엔 법이 그나마 좀 바뀌어서 쥐꼬리만큼 돈을 받고 디자인 감리라는 걸 합니다. 근데 문제는 디자인 감리를 하게 되면은 가서 디자인적인 문제는 찾긴 하지만은 감리와 다른 점은 감리를 하게 되면은 시공비를 여기까지는 지급해도 된다라는 거를 컨펌을 할 수가 있어요. 시공회사가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제대로 시공을 안 했어. 그러면은 이거 다시 고칠 때까지는 이 공사가 여기까지 완성된 걸로 안 보고 지급을 유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감리자의 말빨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의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감리자가 내가 설계한 것도 아니면은 그냥 비만 안 세면 되고 무너지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않으면 자기는 감옥 갈 일이 없으니까 디자인적인 퀄리티를 신경 쓸 일은 없다고요.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어떤 의도로 했을지도 모를 것이고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감리자하고 만약에 현장 소장하고 짝짝꿍을 잘 해가지고 뭐 좀 쉽게 짓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뭐 없던 기둥이 생기고 막 그래요. 제가 어디 먼 곳에다가 설계를 했을 때 구조 계산 다 해가지고 여기는 경치가 파노라마로 가야 되니까 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코너는. 근데 거기 기둥을 떡하니 박아놨더라고. 왜냐면 그걸 넣었을 때 공사비가 많이 주니까. 근데 그런 걸 한다고요. 근데 이런 리차드 마이어 같은 경우 디테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감리도 마이어에서 안 했을 것이고 멀리 있는데 돈도 안 주니까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공사는 최소한으로 돈을 들여서 만들려고 했을 것이고 설계를 할 때 계획 설계 뭐 한 100분의 1 정도 200분의 1 정도 도면으로 그려서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시공할 때는 막 10분의 1 도면도 있어야 되고 디테일 도면 훨씬 더 5분의 1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 디테일하게 실시 설계해서 안 그려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될 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건축물들은 다 이 정도 수준에서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이제 안타까운 거는 공공 프로젝트로 가게 될수록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너무 많이 뺏기고 중간에 2년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조달청 통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은 당연히 공사 기간이 2년 넘게 걸리거든요. 뭐 4년도 걸리고 5년도 걸려요. 지금 저희 하나는 도서관 하나 짓는데 5년 걸리고 이래. 그 사이 공무원이 한 3번은 바뀌었어요. 3번 바뀌는 동안에 계속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설득할 때마다 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대로 가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그지 같은 건물밖에 안 지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거는 뭐 마이어 할아버지가 와도 뭐 누가 오든지 간에 이런 시스템에서 기부 체납으로 만들어지는 미술관이라면은 뭐 지금 훌륭한 건축가들 뭐 헤르조그가 오건 랭프라스가 오건 누가 와도 불가항력적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다음 질문입니다. 교수님, 언덕까지 에스컬레이터를 놓는 것은 또 다른 도로를 지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 각 층 높이 드는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에스컬레이터 대체 효과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에스컬레이터는 안 기다려도 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빌딩에서 생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내가 다른 층으로 갈 때 엘리베이터 몇 분 기다려서 타가지고 다른 층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통이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최고의 약점은 첫 번째,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게 큰 약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계획안은 이게 경사가 있으면 이렇게 쭉 뚫어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뚫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앞에서 뚫을 때에는 여기가 높이가 낮겠죠. 뭐 40m인데 여기는 70, 80m를 뚫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지하 뚫는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물론 또 문제가 땅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있긴 하지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 골목길에 어떤 차도 하나를 폐쇄를 하고 거기는 에스컬레이터를 2개 하면 되겠죠. 그 라인 하나는 에스컬레이터를 두고 나머지 거기까지 차를 타고 올라갈 때는 옆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빠져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비용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이 운영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엘리베이터보다는 에스컬레이터를 까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Q&A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